페루의 아마존에는 오랜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깃든 고대 영혼의 힘들이 침입자를 막기 위해 강을 용광로처럼 뜨겁게 만들었다는 전설. 그런데 그 전설 속 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페루 동북부인 우카얄리주의 밀림에 위치한 끓어오르는 강, 미안투아쿠 강입니다. 어우, 저 수증기 봐. 연기가. 자, 온천 아니에요. 강이에요, 강. 이 정도면 부글부글이지, 저렇게. 오, 정말 끌래요? 총 길이는 약 6km, 평균 강폭은 25m인 미안투아쿠 강. 가장 뜨거운 곳의 온도는 섭씨 95도. 온천 정도가 아니네요. 자칫 강에 빠지기라도 하면은 순간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럼 근처에 화산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추측이에요. 하지만 미안투아쿠 강과 가장 가까운 화산은 무려 640km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 멀다. 서울에서 부산이 이제 400km 정도인데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 과학자들도 납득이 안 되는 게 화산지대가 아닌 곳에서 끓는 강이 보고된 적은 never,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물의 신이자 거대한 뱀의 정령인 야쿠마마 때문에 강물이 끓어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강물에 치유력이 있다고 여기고 치료 목적으로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설은 전설일 뿐. 지구물리학자인 안드레스는 끓는 강의 과학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매년 미안투야쿠 강을 찾아 연구 중인데 결국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태죠. 야, 이건 진짜 궁금하다. 대체 언제부터, 대체 무엇이 페루 아마존의 미안투야쿠 강을 끓게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전설 속의 강이 정말 나타난 걸까요?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포 19, 17일을 공개합니다. 굉음 미스터리, 벨섬 폭발 사건. 캐나다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 벨. 그런데 어느 날 평화롭던 이 섬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때는 1978년 4월 2일 벨 섬의 서남쪽 지역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굉음과 함께 폭발이 발생. 가축들은 떼죽음을 당했고요. 주변 가옥들도 파괴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순식간에 섬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뭐 왜 폭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 이 벨섬에서 폭발한 것은 폭탄이나 화산의 폭발음은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폭발이었습니다. 대신 폭발 지점의 중심에는 깊이 60cm에 너비 90cm의 컵 모양 구멍 2개만 뻥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구멍이 크지 않네. 그리고 폭발 당일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는 주민들. 하늘에서 섬으로 떨어지는 빛을 봤어요. 전 공처럼 둥근 번개를 봤어요. 그래서 당시 전 세계 전문가들은 벨섬을 찾아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 벨섬 폭발은 슈퍼볼트 때문입니다. 슈퍼볼트? 한 조사단들은 일반 번개보다 100배 이상 밝은 강력한 번개, 슈퍼볼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닙니다. 분명 벨섬에서 비밀 무기 개발 실험을 한 겁니다. 당시 소련이나 미국이 극비로 전자기 펄스를 이용해 무기 실험을 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측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야, 이거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아무래도 비밀 군사 실험 외에는 또 대포 같은 거? 뭔가 무기 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하 벙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하 폭발 실험이나 이런 걸 했고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다 좀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대체 1978년 4월 2일 벨섬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포 19 5위 공개합니다. 잉글랜드 동부 에식스주에 위치한 카네돈 마을.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는데요. 검은 기운이 왜? 아니면 날씨 좋구만. 놀러 가고 싶은데? 네, 너무 맑은데 왜 검은 기운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 카네돈 마을에서 벌어지는 초자연 현상 때문이었는데요. 방바닥에 있던 TV 리모컨이 느닷없이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기도 하고요. 뭐야? 맞아. 그리고 주변에 분명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향수 냄새가 나기까지. 억울하게 죽은 여성들의 원혼이
장난치는 거래. 이 마을에선 오랜 시간 동안 잔인한 마녀 사냥이 행해져 왔습니다. 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12개월 된 아이 요한나 스노우가 갑자기 사망하자 로즈 파이라는 여성이 용의자로 지목됐는데 로즈의 혐의는 요한나에게 주술을 걸어 사망케 한 것. 그런데 전 절대 마녀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억울하겠다 진짜. 자,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된 마녀 사냥. 마을에 흉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많은 여성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 마을에서 마녀 사냥이 사라지고 얼마 뒤부터 시작된 섬뜩한 현상들. 교회 시계탑 꼭대기에서 머리 없는 여자를 봤어요. 여자가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마을 중심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여자를 봤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할로윈 무렵에 교회 시계탑을 7바퀴 빙빙 돌면 귀신을 만날 수 있다는 귀신 접선 방법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각지에서 심령 체험 마니아들이 우르르르 몰려 난리를 겪기도 했답니다. 자,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는 헬로윈 시즌이면 사고 방지를 위해 지역 경찰들이 마을에 집결,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길래. 진짜 안타까우면서도 무섭네요. 저 정도면. 경찰이 투입될 정도면. 카네돈 마을에서 일어나는 초자연 현상과 혼령의 출몰. 혹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여성들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러시아 북오세티아 산악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 다르가브스.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신비한 장소로 불리는데요. 집인데 좀 이상한데? 약간 위에 피라미드가 올려져 있는 것 같은 집이에요. 이게 무슨 게임에서 나오는 그래픽 같기도 하고요. 집이 좀 기분 나쁘게 생겼다. 저 사진 속의 건축물은 네. 평범한 집이 아닙니다. 뭐예요? 집이 아니에요? 정체는 바로 묘지. 묘지를 집처럼 만들어놨어? 그러게. 이 묘지는 정확히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 이 묘지에 유골들과 함께 묻혀있는 옷가지와 소지품들. 부장품 같은 거 아닙니까? 보이는 유품 같은 거. 유품 아니에요 저거? 그러겠죠. 자, 과연 그럴까요? 이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수많은 묘지들은 마을 사람들 각각의 가족 묘지이고 묘지마다 한 가족이 함께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 자, 그리고 이 미스테리하다 못해 섬뜩한 건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때 스스로 묘지에 들어가 죽은 가족들 곁에서 죽음을 기다렸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지역의 장례 풍습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소지품 발견된 거는 마지막 사람이 쓰던 거겠네? 자, 그것도 여러 추측 중에 하나고요. 네. 자, 그런데 또 몇몇 역사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이 묘지들은 전염병 격리소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집같이 생겼으니까. 격리시킨 거다. 합리적이야.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마을에 극심한 역병이 돌자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들 스스로 이 묘지 안에서 생활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문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부 묘지에서 배 모양의 구조물과 노가 발견됐는데 다르가브스 마을 근처에는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야? 즉 배를 탈 곳이 없다는 거죠. 야, 그럼 배는 뭐야? 네, 정말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찬 다르가브스의 묘지. 진실은 그곳에 묻힌 망자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폿 19, 3위를 공개합니다. 오키나와 무녀들이 찾는 곳?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일본 휴양지 오키나와. 그런데 말입니다. 이 휴양지 오키나와가 일본인들 사이에선 다른 의미로 유명하다는데요. 바로 무녀들의 수행 장소로 말이죠. 왜요? 오키나와가? 근데 수행 장소로 유명하다라면 좀
소위 말해서 기가 센 곳이다. 뭐 이런 그러겠죠. 건가요? 오키나와에서 무녀 영매를 뜻하는 유타. 이 유타들은 일명 신병을 앓을 때 꿈에서 언제, 몇 시, 어디로 가라는 일종의 영의 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은밀히 가는 유타의 수행장이 오키나와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미스터리한 곳은 어딜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오키나와 중부의 대표 관광지 온나손. 드넓은 풍경에 만장호를 품고 에메랄드빛 바닷속, 푸른 동굴에서 힐링하는 이곳 주변에 일명 3S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폐가처럼 보인다. 이곳은 유타가 여러 영들을 받들어 영적인 힘을 높이기 위해 찾는 곳으로 워낙 홀령이 많고 기운이 세답니다. 오. 그래서 한 풍문에 의하면요, 기가 약한 한 유타는 이 영들을 견디지 못해 의문의 죽음까지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아우 무서워라. 섬뜩하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없이 심령 체험을 하겠다며 이곳을 찾은 이들은 갑자기 머리가 아팠다, 구토감이 몰려왔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무녀들의 수행장으로 들어가는 곳은 출입 금지 간판과 함께 로프로 길을 막아놨다고 합니다. 저렇게. 오키나와의 미스터리 스폿 두 번째. 오키나와 남부 기노완시에 위치한 모리카와 공원. 이곳은요, 오키나와 주민들마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원으로 부르고요. 이곳 역시 무녀의 수행장 근처만 가도 원인 모를 유명과 구토 증세가 유발된다는데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사람들이 더 꺼리는 이유. 과거에 한 여인이 남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한 뒤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풍문에 따르면요, 그 여인은 내가 그런 게 아니다, 귀신이 그랬다며 횡설수설을 했고, 그 뒤부터 모리카와 공원에 가면 소령을 씬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더 퍼진 거라고 합니다. 자, 남양 특집 3탄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폿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젊은 피 박 기자와 덜 젊은 피 오 기자의 대결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박 기자 자신 있습니까? 제 특종 들으시면요, 네. 오늘 밤에 화장실 절대 혼자 못 갑니다. 그래요? 미리 네. 여기서 다 볼일을 보고 와요.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의 혼령이 나타난다. 이것은 공포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홍콩의 한 극장인데요. 1964년 홍콩 완자이구에 지어진 극장 동성희원. 남성 A씨는 이곳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A씨에게 말을 건 한 남성. 저기요, 불 좀 빌립시다. 뒤쪽에서 불을 빌려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A씨는 성냥을 건넸죠. 그런데 저 불 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당시 A씨 주변의 남성 관객은 딱 한 명이었는데요. A씨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뒤에서 저기요, 불 좀 빌립시다. 그래서 A씨가 또다시 성냥을 건넸죠. 하지만 뒤에 있던 남성은 필요 없다며 오히려 화를 냈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 진짜. 아까부터 불 달라는데 내 말 무시해? 뭐야? 그 뒤 겁에 질린 A씨는 다신 이 극장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데요. 과연 A씨에게 말을 건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자, 귀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정말? 동성희원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66년 비 내리던 늦은 밤, 직원은 심야 영화표를 구매한 관객 5명을 들여보내고 상영관 문을 닫았는데요. 왜 3명이 더 있지? 분명 직원이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중간에 들어가 보니 관객이 8명인 겁니다. 그래서 직원은 슬쩍 경찰을 불렀는데요. 황당하게도 3명의 관객은 연기처럼 사라진 상황. 그렇게 약 10여 년 동안 홍콩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이 나오는 극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유독 이 극장에서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사연이 있죠?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극장 동성희원의 터가 과거에 장례식장이었다. 그래.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혼이 떠나지 못하고 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생각했죠. 그런 터가 사연이 있었네. 중요해요. 귀신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약간 설득력 있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떠돌면서 결국 1974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극장은 폐쇄. 그리고 현재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영화보다 더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진 극장. 죽은 자들의 원혼은 이제 그곳을 떠났을까?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포 19 저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0월 중국 광저우시 리완구 약 2,000개 상점들이 모여있는 쇼핑의 성지 리완 광장에서 남성 A씨가 건물 5층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나 저기 가봤는데. 아 진짜? 안 무서웠어요? 상점가예요? 그거 되게 번화한데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몇 명째야? 몇 년째라니? 저 사람 처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신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기서? 네. 오, 데서 여러 그랬나? 명이 뛰어내렸나 봐요. 자 그렇습니다. 2004년 10대 소녀 2명 동반 투신 2005년 40대 남성 투신 2008년 20대 남성 투신 그리고 2016년까지 이 리완 광장에서 무려 1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대부분이 사망 직전에 그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네? 뭐 유서도 없고 그냥 갑자기 뭐에 그냥 끌려 들어가듯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004년에 사망한 남성 A씨만이 정말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는데요. 다른 이들처럼 즐겁게 쇼핑을 하다가 뭔가에 홀린 듯 갑자기 건물 5층에서 몸을 던진 그런데 내가 뛰어내린 게 아니야. 귀신이 민 거야. 귀신이 민 거야. 뭐야. 아유 진짜. 나 이거 쏟으려고 그랬어. 아 깜짝이야. 저 기운 빠지는데 좀 대신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미쳤으니까 내 것도 아닌데 왜 읽어요? 너무 힘이 빠져서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아, 진짜 놀랐다, 진짜. 이 리완 광장에서 미스터리한 죽음이 도사리게 된 배경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리완 광장 있던 곳은 원래 판자촌이었는데요. 1990년대 초 땅 주인이 이곳에 건물을 짓기 위해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 이후 건물주가 4번이나 바뀌었는데 2명은 사고로 사망, 또 다른 2명도 불행한 일을 겪었고요. 그리고 건물에 상점들이 들어선 뒤에는 사람들이 사고 혹은 자살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죽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2016년경 건물 곳곳에 유리막을 설치했고 그 뒤부터는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데요. 진짜 무섭다. 지금도 죽음을 부르는 곳으로 불리는 리완 광장. 과연 이 터에 무엇이 죽음을 불렀던 걸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5일 공개합니다. 신화 속 이것이 실제 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 속 고대 유적지들에는 침입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설치된 무시무시한 함정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쉽게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고대 유적의 함정이 터키에서 발견됐습니다. 2013년 4월 이탈리아의 한 대학교 고고학과 프란체스코 단드리아 교수 연구팀은 터키 남서부 파무칼레 인근에 폐허가 된 한 사원의 유적을 탐사하던 중 섬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새들이 여기에 다 죽어 있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새들이 아무런 외상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 기이한 현상을 조사하던 연구팀은 이 동굴의 입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지옥의 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 머리 셋 달린 개 있는 지역이군요?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 연구팀이 그렇게 추측한 이유. 기원전에 활동했던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스트라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의 문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곳은 안개와 진기로 가득 차 있어서 간신히 앞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동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잠수를 떨어뜨려 보니 곧장 죽는 것을 목격했다. 그 증기가 뭔가 독가스. 질식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입구에 있는 새도 이런 이제 독가스 때문에 죽은 거. 뭐 그렇게 추측을 해야 되나? 자, 그래서 2018년에 독일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가스 분석기를 사용해 동굴을 탐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동굴의 가장 아래쪽은 무려 91%에 달하는 고농축 이산화탄소가 낮게 깔려 있다고 하고요. 오, 독가스 맞네. 그렇죠. 동굴 입구 근처에서도 최대 53% 정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야. 아니, 53%면 질식사하죠. 높긴 높아요. 되게 높을 수 90 있죠. 몇 프로는 뭐. 고농축입니다. 연구팀은 사원터, 욕조, 계단 등도 발견됐으며 이들 유적도 고대 신화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이 동굴 근처에서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 하데스와 그의 아내 코레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해리석 기둥을 발견. 이 동굴을 조사하던 프란체스코 교수는 과거 성직자들이 이 동굴에서 동물들을 죽이고 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측. 이 동굴은 하데스, 명왕성의 이름을 따 플루토니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에는 과연 이 문을 지나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 약도 수술도 없이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매년 6월 터키 한 작은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터키 북동부에 위치한 바이브르트주의 작은 마을 크르크프나르인데요. 자, 이곳에는 타진들, 특히나 원인 모를 질환이나 고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 뱀 치료 때문입니다. 뭘 고친다는 거야? 저기는 뭐 등에다 올리는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치료하는 건데? 4-5마리의 뱀이 담긴 통에서 환자가 직접 본인이 치료받을 뱀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을 부녀자들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이 직접 골라오는 뱀을 올려놓는 건데요. 에이, 위험해. 약 10분에서 30분 정도면 이들이 말하는 치료가 끝! 그게 말이 됩니까? 눈이 시원하긴 하겠다. 뱀이 차가우니까. 정말 서늘하겠죠. 참고로 이 뱀 치료는 약 300~400년 전부터 이어진 마을의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더니 오랫동안 알아온 통증이 실제로 호전이 됐다고 하는데요. 터키 부르사에 사는 환자는 얼굴이 부풀어 오르는 희귀 질환을 앓았는데 병원에서는 원인도 모르고 또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4년 동안 뱀 치료를 받았더니 붓기가 가라앉고 저기요.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자연 치유된 거 아닙니까? 자, 현재까지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뱀 치료가 계속해서 성황을 이루자 결국 2011년 바이브르트주의 주지사인 케레미알은 앞으로 뱀 치료를 행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라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술 행위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터키 작은 마을엔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적의 뱀 치료를 불리는 이 의료 행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이번에 15위 공개합니다. 2007년 소위 탐험 전문가라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논란 이곳. 자, 이곳은요. 러시아의 21개 공화국 중에 투바 공화국에 위치한 폴바진이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섬의 위치부터 지형까지 여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호수 한가운데 위치한 섬 폴바진은요. 직사각형으로 섬 전체가 마치 미로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공적으로 만든 듯한 이 섬의 모습을 보고 푸틴 대통령도 무척이나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곳이 대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은 어떤 곳이었는지 추측만이 난무할 뿐 그 어떤 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죠. 저건 확실히 누가 만든 거네요. 폴바지는 1891년 러시아인의 지배를 받던 카자흐인들에 의해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도 그 정체가 미스테리한 채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폴 바진 섬을 연구하던 영국의 모 대학교 고고학과의 하인리 교수에 따르면요. 이 섬에 남아있는 흔적이 고대 중국의 건축물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특히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을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폴 바지는 크게 보면 성벽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안뜰, 자 이렇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자금성 역시 거대한 안뜰이 있는 형태고요. 자 그리고 폴 바진에서 발견된 정말 놀라운 현상 하나, 바로 용이 조각되어 있는 점토 타일. 용은 중국인데. 전 진짜 중국이네. 자금성의 중심 건물인 태화전에서도 용 조각상, 용 그림 등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아, 그럼 저희가 무슨 중국과 무슨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중국 사람들이 가서 지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것이 정말 초자연적인 미스터리입니다. 폴 바지는 약 1300년 전인 서기 744년에서 840년쯤 위구르 제국의 투르크계 유목민족들이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중국의 자금성은 폴 바진이 지어진 지 약 700년 뒤인 1420년에 완성된 거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저런 거 보면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게 돼요. 과연 누가 왜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 그리고 저 저렇게까지 잘 지었는데 그 다음에 다 어디 갔을까? 러시아와 몽골 사이에 위치했지만 중국 고대 건축 양식을 띠는 섬 폴 바진. 이 섬의 미스테리는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상 19 13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낳는 엄지발가락. 말레이시아 서남부의 도시 두리안 텅갈에 사는 23살의 평범한 여성 시티 수하나. 어느 날 왼쪽 발가락 발톱이 빠질 것처럼 아프더니 몸에서 열까지 펄펄 끓었습니다. 어머,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녀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놀랍게도 아팠던 왼발 근처에 크리스털같이 투명한 구슬들이 놓여 있던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돼. 헐. 그녀의 어머니는 왼쪽 발가락에 발톱이 살짝 들렸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 굴러나오는 걸 봤어요. 지금 발가락에서 보석이 나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전날 끼워놓은 거 아닙니까? 발가락에서 구슬이 나왔다는 건데 그럼 믿음이 안 그리고 간다는 이 현상은 무려 수개월간 지속됐습니다. 헐. 그 구슬들은 투명한 것부터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색도 또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발가락에서 구슬이 나오자 결국 시티 수하나와 어머니는 2007년 1월 모 병원의 외과를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왼쪽 발에 엑스레이를 찍고 피 검사도 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데요. 한편 말레이시아 국립의과대학 존 폴 교수의 소견으로는 관절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풍일 경우에는 염증이 구슬 형태가 아닌 보통은 흰 고름 형태라고 하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통풍이라고 보기도 좀 힘든 거죠. 아니 그러면 뭐 통풍도 아니고 이 구슬의 정체그 뭐 이렇게 잘라서 아니면 현미경 같은 걸로 좀 분석은 했어요? 이 여자분의 상태에 관해서 좀 더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결국 병원에서 받은 검사로는 시티 수하나의 증세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긴 불가능했고요. 또 그녀의 발에서 나온 구슬 성분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껴놓은 게 아닌 거죠. 인위적으로 껴놨으면 그 성분이 뭔지 왜 모르겠어요. 아 인체 DNA도 없다? 그럼 신기하다. 전혀 성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보석 발가락의 소유자. 그녀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5위 공개해 주세요. 죽음의 계곡 원정대와 금속 물체. 2006년도에 러시아 야쿠티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 자, 그 물체를 찾아 나선 러시아의 초자연 현상 연구가이자 탐험가 이반 메케르와 원정대. 이들이 찾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양했습니다. 1936년 한 지질학자가 올구다크 강가에서 가마솥 모양의 큰 형체를 발견. 붉은색을 띤 이 매끄러운 금속의 반구는 두께가 약 2cm 정도였고요. 지름의 약 5분의 1 정도가 땅 속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47년 지인들과 이곳을 찾았던 소년 미카엘 코레츠키는 금속 물체를 목격한 뒤 저는 그곳에서 7개의 큰 금속 물체를 봤습니다. 부리처럼 보였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더 이상한 점은요. 이 계곡에서 코레츠키 외에 5명이 밤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한 친구는 심한 탈모를, 또 코레츠키의 머리 왼쪽에는 3개의 반점들이 생겼고 두통이 또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봤다고 증언한 곳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목격자도 또 증언도 많지만 정말 의문스럽게도 죽음의 계곡의 위치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는 이반 맥케르는 원정대를 꾸려 이 죽음의 계곡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던 중 괴이한 형태로 자란 식물들 주변에 있는 한 연못을 발견.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다시 찾아 나선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앞이 보이지 않거나 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등 기이한 신체 이상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두통과 오한으로 졸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이반 맥케르 원정대는 뗏목을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세상에 알린 건 죽음 계곡의 좌표. 올구다크 강에서 북동쪽으로 약 40에서 50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키가 되겠네요. 일단 좌표가 나온 거죠. 좌표가 나왔으니까. 다시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의 베일은 벗겨질 수 있을까요? 좀 뭐라고 추측이 되시나요? 저기 갔다 왔다는 사람들 중에 탈모를 한가 갑자기 된다거나 탈모 네. 반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보면 이게 방사능 피폭의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저게 밝혀진 게 1947년 뭐 이럴 때인데 네네. 그때가 소련이 마침 핵무기 개발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1948년에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 첫 실험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핵 폐기물들이나 핵 실험 후에 남은 것들을 슬쩍 버렸던 것이 아닌가, 그것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죠. 1994년 8월 7일 미국 워싱턴주 오크빌에서 데이빗 레이시 경관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레이시 경관은 곧바로 와이퍼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닦으면 닦을수록 얼룩이 지는 자동차 유리. 이게 뭐야? 비가 아니라 흐물흐물 젤리 같잖아. 그때 하늘에서 내린 건 끈적끈적한 덩어리. 당시 이것을 두고 젤리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이 물질에 호기심을 느껴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호흡곤란, 심한 현기증, 메스꺼움, 그리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까지 보인 사람들. 그리고 젤리비가 내린 뒤 동물 사체도 자주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미스테리한 건 이 젤리비가 오직 오크빌에서만 내렸고요. 3주간 무려 총 6번의 젤리비가 내렸는데 그것도 밤에만 내렸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수상하네요. 뭐 정체는 밝혀졌어요? 뭐예요 도대체? 계속 이 비가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이 물질을 채취해서 병원에 가져갔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인체 백혈구를 다량 함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그래서 이후에 워싱턴주 보건부의 미생물학자들도 이 물질을 연구했는데요. 젤리비에는 2 종류의 박테리아가 바글바글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간 소화기에서는 박테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의 정체도 이 박테리아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켰는지도 밝히지 못한 상황. 그런데 이때 한 연구진은 한 가지 가설을 제기합니다. 이 물질은 비행기의 액체 폐기물입니다. 즉 블루아이스라는 주장이었죠. 비행기에서 이렇게 한 마을에 비처럼 쏟아질 정도로 많은 양을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계속 반복적으로 그건 네. 좀 힘든 얘기죠. 이에 대해 연방항공이 반발하고 나섰어요. 색깔도 다를 뿐만 아니라 비행 중에 블루아이스 배출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젤리비가 내렸을 당시 오크빌 주민들은 We had a significant amount of military aircraft flying over the home prior to this happening. 그래서 비밀리에 오크빌이 군사기지로 사용이 되고 있고 새로운 생화학 무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민들 몰래 이런 일을 벌인 거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사실이라면 너무 심한 얘기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정체불명의 젤리비는 그 이후 2번 다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혈구는 그 과학적으로 제조는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사람의 혈액 속에서도 혈장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저는 횟수도 그래요. 한 2주 동안 6번이나 그랬다고 하고 또 6번이나 했으면 사실 자주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또 안 일어난 거 아니에요. 불가사의 한만으로 따지면 네네. 이게 1위예요. 아,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전 제 나름대로 또 기준이 있기 아, 다시 때문에. 해봐요. 친해졌잖아요, 우리. 뭘 친해져. 이게 좀 과장된 말씀이신 것 같고 그거는 안 친하네. 안 친하네요. 정말 과학적이시네. 1911년 러시아 불교 신앙의 수장으로 등극한 다쉬 도르초 이티겔로프 승려.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동료 승려들과 신도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그는 19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최초의 불교 사원을 열고 종교계와 의학계에 큰 기여를 했고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다친 무장 군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덕망이 있는 분이네. 그런데 1927년의 어느 날 그는 76세에 가부좌를 튼 채 입적하고 마는데요. 그가 눈을 감기 전 동료 승려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내 무덤을 파보면 내 말의 뜻을 잘 알게 되겠죠. 본인의 무덤을 파보라고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가부좌를 튼 승려의 시신을 그대로 관에 넣은 뒤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75년이 지난 2002년 유언을 잊지 않은 제자들은 승려의 시신이 담긴 관을 꺼내 올려 천천히 열었는데요.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75년 전 승려가 눈을 감은 모습 그대로 마치 미이라가 된 듯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던 것이죠. 어머머머.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미이라 처리를 하면 부패하지 않고 저게 남아 있는데 문제는 저 미이라 처리를 했냐 안 했느냐인 거죠. 놀라운 점은요. 이 시신에는 미이라 보존 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머머. 시신을 부검한 과학자와 병리학자들의 공식 발표문에는 시신이 36시간 전 사망한 사람의 상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 앞서서 네. 저분이 불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시 태어날 거라고 하셨고. 네네네. 그럼 36시간 전에 꺼냈으면 살아 있으셨을까? 우리가 36시간 늦은 게 아닌가. 그럼 관에서 몇 년을 사신 거예요, 그럼? 75시는 버티시다가 36시간 늦는 바람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건 새로운 학설인데요. 예. 특정한 온도나 습도 하에서는 시신이 오래 보존될 수도 있긴 한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 뭐 그게 본인이 원한다고 죽은 다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연이 이제 연결된 거라고 보기에는 좀 불가사의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 시신은 현재 울란우대의 이볼긴 사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원은 2002년에 그의 시신이 발굴되면서 전 세계의 불교 신자들이 찾는 성지가 됐습니다.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현상 19, 저 오기자의 1위 후보 기사 공개하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그려진 지상화, 페루의 나스카 라인. 이 나스카 라인 근처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학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동물들이 이동한 자국입니까? 1933년 처음 발견된 이 구멍들은 무려 약 7,000개 가까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너비 약 1m, 깊이 약 1에서 2m 정도의 구멍들이 1,450m 정도 길이로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이 대규모의 구멍들을 누가 어떤 이유로 왜 만든 것인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학자들의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다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일관되고 또 정교하게 돌을 깎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대 문명의 흔적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학자들은 7,000개 구멍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953년 고고학자 빅터 볼프강 폰 하게는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추측했지만 구멍 안에서 사람의 유골이나 또 장신구 등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결국 가설로만 그쳤고요. 그리고 1984년 이곳을 찾은 고고학자 존 히슬롭. 곡식을 보관했던 장소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굳이 이렇게 힘들게 구멍을 파내어 큰 저장소를 많이 짓지는 않았을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UCLA 대학 연구팀이 고대 잉카 제국 시절 왕에게 바칠 곡물을 측정하기 위한 장소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그 또한 이 험난한 곳에 굳이 이걸 만들진 않았을 것이라는 반박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원주민들이 살았던 터가 아닐까. 일리가 없습니다. 너무 잔인하셔서 이런 단호한 평가 말이 너무 없어. 좋습니다. 네. 아까부터 좀 이렇게 좀 안 좋으셨잖아요. 예. 이쪽에 붙을까요, 저는? 야 데스크의 크로스는 처음. 미안해서 해준 거예요. 이임이니까. 아니, 뭐 결과는 일단 나오는 거니까. 네네. 기술적으로는 사실 저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굳이 하려고 하면 그럼요. 사람이 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저걸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는 오히려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특종은 도 기자님께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 중 최장수 동물은 무엇일까요? 거북이 아닙니까? 거북이. 되게 일차원적인 접근이에요. 예, 그래요? 다들 거북이라고 생각하죠. 좀 고차원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잘아요. 그냥 자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척추 동물 중 현존하는 최장수 동물은 상어입니다. 상어?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연안을 비롯한 북대서양에서 서식하는 그린란드 상어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2016년 덴마크의 한 해양 연구팀이 북대서양에서 발견한 그린란드 상어 28마리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진행한 결과 그린란드 상어들의 나이는 당시 최소 272세에서 최대 512세로 밝혀졌는데요. 무려 조선시대 연산군 11년 1505년에 태어난 상어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럼 한 250년 살다 가면 이제 단명했다 그러겠네요. 그렇죠. 500년까지도 살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이게 또 동물이어서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정확합니까 이게? 네, 의심하지 마시고요. 좀 더 들어보십시오. 자, 그린란드 상어의 미스터리 그 첫 번째 장수 비결. 이 상어들은 1년에 불과 약 1cm밖에 자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린란드 상어가 서식하는 심해 수온은 1도에서 20도 사이로요. 이 차가운 수온이 상어의 성장과 신진대사 속도를 늦추고 노화 방지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수온에 사는 다른 해양 생물들도 똑같이 장수해야 되는데 그린란드 상어만 수백 년을 산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린란드 상어의 두 번째 미스터리, 사냥법. 그린란드 상어를 해부한 결과 상어의 뱃속에서 갑각류, 해파리, 어류, 물개, 바다 표범, 돌고래, 심지어 북극 곰까지 너무나도 다양했는데요. 다 먹네. 그런데 여기서 반전입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평균 유영 속도는 시속 1.2km. 엄청 느린 거 아니에요? 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사빈이 걷는 속도 같은데? 상어의 먹잇감 중 하나의 물개는 시속 25km로 빠르게 헤엄치는데 어떻게 자신보다 훨씬 빠른 동물들을 사냥하는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게다가 다른 생물에 기생하는 갑각류, 요각류가 상어의 안구 표면을 갉아먹어 그린란드 상어 대부분이 시력을 잃은 채 살아간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요각류가 몸에서 빛을 발산하는데 이 컴컴한 심해에서 이 빛을 보고 먹잇감들이 그린란드 상어 주변으로 몰려든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만 그러나 이후 연구에 따르면 요각류는 발광 능력이 없어서 먹잇감을 유인하는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전해졌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500년을 살죠? 사냥도 똑바로 못 할 것 같은데. 북대서양을 유유히 헤엄치며 500여 년을 살고 있는 최장수 척추동물 그린란드 상어. 그들의 신비로운 비밀은 과연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과학 상식을 파괴한 초자연 현상 19, 18위 공개합니다. 뉴질랜드 죽음의 덫. 뉴질랜드 남섬 북쪽에 위치한 페어웰 사취는요. 푸른 바닷빛과 길이 약 5km의 백사장으로 사랑받는 관광 스팟 중 하나입니다. 아, 진짜 예쁘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에 걸맞지 않게 이곳은 죽음의 덫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 고래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저까지 올라온 거지? 자, 지난 2월 22일 약 50마리의 긴 지느러미 들쇠고래 떼가
페어웰 사취에 좌초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이후에 현지 해양 전문가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해변으로 몰려들었고요. 사람들은 표류한 고래 등에 젖은 수건을 덮어주거나 양동이로 계속 물을 뿌렸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반가량의 고래들이 탈수, 화상 등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물론 뭐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호흡에는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네네. 바닷속에 수온에 적응돼 있는데 자외선을 계속 받으면 너무 얼마나 뜨겁죠. 뜨겁겠어요. 예, 진짜 살 수가 없었겠죠. 아니 근데 왜 올라왔냐고 도대체 집단으로. 그런데 고래떼 좌초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198마리, 2017년 2월에는 무려 700마리의 고래떼가 페어웰에 좌초돼 그중에 수백 마리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자, 그러나 도대체 왜 고래들이 페어웰 사추로 몰려들어 떼죽음을 당하는지는 미스테리. 여전히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류가 되게 센 거죠. 조류가 세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고래들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휘말려가지고 어허. 이쪽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았냐. 해류의 흐름에 따라. 아니면 뭐 고래들이 집단 자살하고 그런 거예요? 고래도 스트레스 받으면 뭐 자살하고 뭐 그런 얘기 있죠. 고래떼 좌초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이안 보이드 교수 연구팀은요. 해군 함정에 초음파 탐지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군 탐지기나 해군 군함에서 쏘는 수중 초음파의 영향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은 고래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해변으로 밀려와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렇지. 그럴 수 사실, 있죠. 예, 초음파를 걔네들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심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도망치듯이 이제 막 우리로 치면 소음이 엄청 심한 상황이니까. 왜 하필 이런 현상이 페어웰 사취에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고래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앞으로 나가다 모래에 걸린 것 같습니다. 모래가 길게 퇴적된 사취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다시 바다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발생한다는 게 정말 미스터리하긴 합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고래가 죽어나가는 거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네네. 좀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과학 상식을 파괴한 초자연 현상 19, 17일을 공개합니다. 미스터리 얼음 동굴의 비밀. 이번 특종은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에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시원하겠다. 자, 이곳은 중국 산시성 닝우현 루야산의 해발 2,300m에 위치한 깊이 100m 이상의 초대형 얼음 동굴입니다. 여기서 과학 상식 퀴즈. 자, 두 기자님, 물은 몇 도에 설지요? 이걸 맞춰야 됩니까? 모르죠. 좀 불쾌합니다. 0도! 0도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녹는 점은 몇 도일까요? 내가 어느 점에 있으니까 어느 점에 있어. 아니 똑같죠. 오. 그런데 이 얼음 동굴은 외부 온도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에도 전혀 녹지 않고 아주 꽁꽁 얼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바깥 온도가 뜨거워도 안에 온도가 낮으면 얼어 있죠. 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동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동굴은 중국 과학 아카데미 지질연구소 동굴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 결과 약 300만 년 전의 형성, 만년 얼음 동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큰 얼음 동굴은 대부분 시베리아나 남극같이 위도가 높은 추운 지역에서 주로 발견됐는데요. 이곳은 중위도에 위치, 얼음 동굴이 형성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얼음 동굴에서 불과 1km 이내의 거리에 수천 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화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떤 원리로 얼음 동굴이 형성되고 녹자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이 원리를 그러니까 그러면 과학자들이 분석하지 않았을까요? 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한 얼음 동굴이 어떻게 형성됐고 유지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굴 아래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시스템과 흡사한 신비한 냉각 메커니즘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고요. 녹지 않는 얼음 동굴의 신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과학 상식을 파괴한 초자연 현상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원인 불명, 미스터리한 모모의 정체?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을 비롯해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타우랑가 등 1970년대부터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까지 뉴질랜드 주민들은요.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코피까지 흘렸어요. 머리가 아파 살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수면 장애부터 심박수 증가, 심지어 코피까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뭐지? 뭔가 막 기계음 같긴 한데. 아, 뭔가 막 울음소리 같은데 이거? 얘기하다 울고. 막 이런, 예.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윙윙 지직 막. 근데 이제 이게 괴로울 거는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코피까지 흘렸다고요? 이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소음의 주파수가 100Hz 이하의 저주파로 신체에 직접 진동을 주기 때문에 심할 경우 극심한 피로와 함께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신체적 고통까지 유발하는 이 미스터리한 소음은요. 뉴질랜드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정 소음이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들리는 게 정말 이상하네요. 예. 아니 소음의 정체를 조사를 해봤나요? 해봤죠. 1999년 미국, 2011년 캐나다뿐만 아니라 2012년엔 뉴질랜드 웰링턴 시의회가 그리고 지난해에도 뉴질랜드 타우포의 환경보건 책임자가 나서서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극지방에 이렇게 비행기들이 뭐 많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속으로 갈 때 소닉붐이라고 엄청난 굉음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그런 또 비행기 소음이 아닐까? 실제로 소닉붐이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2016년 미국에서 정체불명의 소음이 발생했을 당시 미 공군 측에서는요. 당시 소음이 발생한 지역에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의 소음의 원인이 소닉붐일 가능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소음의 정체가 의문이다 보니 일각에선요. 좀 전에 오 기자가 멕시코 의문의 섬광 때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프의 소행일 것이다 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프의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각국에서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상하죠. 미국에서 먼 데서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게다가 미국 본토를 자기가 공격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 정체불명의 소음. 과연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학 상식을 파괴한 초자연 현상 19, 11위 공개합니다. 오. 그렇지. 이번 초자연 현상은 영상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자, 2016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촬영된 영상 속 의문의 동그란 빛. 어쩌면 UFO보다 더 신비롭고 더 목격하기 힘든 초자연 현상, 일명 볼 라이트닝 부상 번개입니다. 네? 이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볼 라이트닝은 심한 뇌우가 발생할 때 일반 번개가 발생할 확률의 10만 분의 1 정도로 드물게 발생하고요. 우와. 골프공 크기부터 1m가 넘는 크기까지 그리고 주황색, 파란색, 흰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볼 라이트닝은 1638년 영국에서 목격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호주 퀸즐랜드, 2010년 호주 브리즈번, 2012년 중국과 러시아 등 수세기에 걸쳐 목격되어 왔습니다. 근데 볼 라이트닝 번개가 공 모양의 색까지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볼 라이트닝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볼 라이트닝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볼 라이트닝이 더 신기한 거는요. 보통 번개가 칠 때는 비릿한 금속 냄새에 비슷한 오존 냄새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라질 때 유황 냄새가 났어요. 일반 번개와는 다른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볼 라이트닝은 벽이나 유리를 통과하며 지표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때때는 폭발까지 일으키는 등 우리의 상식을 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희한하네. 이상하다. 이건 뭐 전혀 다른 번개랑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한 건가요, 그러면?
오랜 세월 볼 라이트닝 현상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내세웠는데요. 자기장 때문에 형성된 특이한 형태의 플라즈마입니다. 지진파가 충돌할 때 돌에서 방출된 빛일 겁니다. 수많은 추측과 이론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볼 라이트닝이 왜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등 정확한 원리와 구조는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꽤 발전했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네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인도 우타라칸드주의 히말라야 산맥 해발 약 5,000m에 위치한 루프쿤드 호수에는요. 눈이 녹은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아주 미스터리한 풍경이 있습니다. 뼈예요? 진짜 뼈같이 생겼다. 뼈예요? 유골이에요? 루프쿤드 호수에 묻혀 있는 것은 무려 약 800구의 유골. 이곳은 1942년 삼림 순찰대가 발견한 이후 일명 해골 호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유골이 809? 네. 저기 인신공양 하던 데인가요? 아니, 왜 호수에 이렇게 많은 유골이 있는 겁니까? 이 해골 호수에 유골을 두고 수많은 인류학자들은요. 870년 전 인도의 왕과 신하들이 눈보라를 만나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19세기에 티베트 침공에 맞선 인도 군인들의 유골입니다. 이런 분석 외에도 전염병, 희생자들의 무덤설 등 다양한 추측들을 내세웠지만요. 그간 학자들은 이들이 어떤 한 가지 이유로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유골을 조사하던 다국적 연구팀은 뜻밖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8구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고 방사성 탄소 연대로 측정한 결과 대부분에 해당되는 23구는 7에서 10세기의 남아시아인, 현재 인도 지역에 해당하는 조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이니까 뭐 인도 영토에서 발견된 게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해골호수의 미스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나머지 14구의 유골들은요. 남아시아인의 유골들보다 무려 1000년 후인 17에서 20세기 사람들인데다 지중해 동부, 즉 그리스인의 유전자가 검출. 또 나머지 한 구에선 동남아인의 유전자를 확인했습니다. 즉 여러 인종이었던 이들은 약 1000년의 간격으로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제각각의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어메. 야, 근데 인도인들만 발견됐으면 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수 있고 또 납득이 갔을 텐데 이게 뭐 전혀 상관없는 인종이 발견됐다니까 더 미스터리하네요. 그 그리스인이 왜 인도까지 와서 죽임을 당한 거죠? 연구팀에 따르면 유골들은 대부분 건강한 것으로 추정,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병원체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 이 호수는 무역로도 아니었으며 무기 같은 전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호수가 과거 힌두교인들의 순례길이었다는 점 때문에 시신들 중 일부는 순례 중 사망했다고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 순례야. 하지만 아직 유골의 일부만 조사했을 뿐 그리스인들이 머나먼 인도의 호수에서 무슨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1000년에 걸쳐 유골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과학 상식을 파괴한 초자연 현상 19, 3위를 공개합니다. 루마니아 사라지는 숲? 여름철의 숲은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번 특종 역시 미스터리한 숲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 사진만 봐도 음산하네요. 진짜. 근데 나무들이 생긴 게 되게 특이하다. 기이합니다. 매달려 있는 것 같죠. 오싹하네 진짜. 이 숲이 바로 루마니아에서 내려오는 미스테리한 전설의 숲. 무려 2.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여의도와 맞먹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호이아 바치우 숲입니다. 근데 뭐 분위기는 알겠어요. 근데 왜 이 숲이 미스터리한 장소가 됐습니까? 과거 한 목동이 양 200여 마리를 데리고 호이아 바치우 숲에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양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목동. 만약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실족사했다면 그 흔적이 발견돼야 되겠죠. 문제는 목동의 시신뿐 아니라 양이 무려 200여 마리나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의 사체가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버뮤다 삼각지대네요. 그렇습니다. 네. 믿기 어려운 호이아 바치우 숲의 미스터리는 단순 전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이 나무들을 보시면요. 마치 무엇인가에 의해 C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듯한 굉장히 특이한 모양입니다. 야,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이 저렇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누가 분재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진을 약간 이렇게 합성 뭐 이렇게 그래픽으로 변조준 것처럼 보죠. 이 수년간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나무의 성장 패턴을 조사했지만 결과는 원인 불명.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호이아 바추 숲이 루마니아에서 유명한 UFO 출몰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1968년 군사기술자인 에밀 바네아가 친구들과 함께 이 숲을 방문했다가 하늘에서 정체 모를 은색 원반을 발견. 당시 UFO 논란이 일며 수사관들이 조사에 나섰지만 당일 숲 주변에서 풍선이나 소형 비행선을 띄운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이아 바추 숲을 방문한 사람들은요. 이곳에 오면 왠지 속이 메스껍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숲에서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리고요. 유령도 봤다고요. 호이아 바치우 숲에서 원인 모를 고통을 호소 혹은 유령 목격담이 속출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982년 바이칼 호수에서 훈련 중이던 7명의 군 잠수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그들은 수중 훈련을 위해 수심 50m까지 내려가게 됐고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바로 크기만 약 3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며 온몸에서 은빛을 뿜어낸 괴 생명체였다. 거기다 그들 주변에 어떠한 호흡장치나 잠수장비도 없었다는 것. 7명의 군 잠수부는 즉시 괴 생명체를 생포하려 했으나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수면 밖으로 밀려나갔는데 군 잠수부들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이 중 3명은 숨지고 나머지 4명은 몸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 후 이 사건은 외계인들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목격되면서 바이칼 호수에 대한 미스터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일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9년 4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개한 2장의 위성사진. 그것은 바로 자연이 만든 신비한 얼음의 형상, 아이스 서클이었다. 세계 곳곳에선 이와 비슷한 현상이 포착됐지만 바이칼 호수에서 발견된 아이스 서클은 무려 4km에 달하는 초대형 크기였던 것. 그리고 바이칼 호수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 어느 날 잔잔한 호수에 지하 세계가 열린 듯 원형 구멍이 생기며 소용돌이가 발생했는데 일명 악마의 깔때기. 호수에서. 맞아, 저 봤어요, 저.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죄인들의 영혼을 지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라 여겼고 유독 호수가 고요한 날에 소용돌이가 더 크게 나타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어이구. 바이칼 호수의 미스터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로 고대 도시가 나타나거나 섬이나 배처럼 보이는 형체가 반복적으로 목격되는데 사람들은 이를 바이칼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바이칼 호수에선 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2018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의문의 사진. 얼어있는 바이칼 호수 위로 마치 공중부양을 하듯 얇은 얼음 기둥을 의지한 채 위태롭게 떠있는 돌의 형상. 얼음이야? 떠 있어? 얼음이 됐고 그 위에 돌이 있어? 어머, 미스터리한 이 현상은 오직 겨울 바이칼 호수에서만 일어난다는데 이 희귀한 현상이 알려지면서 바이칼 제네의 존재에 대해 전 세계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칼 호수를 찾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바이칼 제네의 신비로움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머, 쟤는 떠 있어. 바이칼제는 호수 곳곳에서 포착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수년간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연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얼음 얼기 전에 그 물 바닥에 있던 돌이 위로 떠올랐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당연히 돌멩이는 그 밀도가 크니까요. 아마도 이 바이칼젠이 관찰되는 곳은 호수의 가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호수 가가 어느 정도 언덕이 주변에 있거나 하면 그러면 거기서 언덕에서 굴러내려온 돌이 그 마찰력이 없으니까 그 호수의 중앙 쪽으로 향해서 많이 진행했을 수 있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람이 돌을 던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 유명해지면서 우리 한강에 물 얼 때 보세요. 물이 얼어 있으면 돌 한번 던져보고 싶은 인간 본능이라니까. 없어요. 사람이 저 얘기 바꿔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던졌다. 네, 사람이 던졌다. 호기심에. 물가에 있는 거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보니까 얼어 있는 곳 위에 막 차도 횡단을 하고 있고. 그게 바이칼 그 호가 겨울에 꽁꽁한데요. 네. 겨울에는 그 위를 사람들이 정말 다닌대요. 그래서 아마 다니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것이 아닐까?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던져보는 거. 던졌다. 네. 자, 그렇다면 바이칼젠 왜 저런 위태로운 모양으로 호수 위에 생기게 된 걸까요? 이 물리학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 가설이 가장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이칼젠의 비밀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야, 바람이 저렇게 옮겨놨다고요? 그 바이칼젠이 생기는 때가 겨울인데요. 겨울에 항상 호수의 얼음 위로 시속 100km 정도의 바람이 불고요. 그거를 초속으로 생각하면은 초속 30m 정도예요. 그러니까 1초에 30m라는 엄청난 속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 호수 바로 위에 얼음 위를 부는 바람이 이 돌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니까 돌의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휘돌아 나가게 돼요, 바람이. 강한 바람이 돌 아래 부분에 부딪히면서 그 돌 아래에 있는 얼음들을 깎아내듯이 점점 이렇게 파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 물리학에서는 승화라고 부르거든요. 승화. 보통은 많은 물질들이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중간에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변할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드라이 아이스 보면 맞아. 하얀색 기임 같은 게 막 나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승화거든요. 그런데 얼음은 드라이 아이스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온도와 압력에서는 직접 바뀌지를 못해요.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바람에 의한 풍화 작용과 상당히 비슷한 거죠. 어쨌든 승화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고체 상태의 얼음이 기체 상태로 변해서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요. 혹시 뭐 풍화작용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풍화작용에 가장 쉬운 예가 있어요. 대만의 예류지질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면은 여왕머리 바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여왕이 이렇게 딱 한 옆모습 같다. 그렇죠. 여왕의 옆모습처럼 되는데 바위가 사암으로 돼 있는데 목 부분이 1960년대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점점 가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과학자분들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만으로 들었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빈치 실험실에서 바람에 대한 이 가설을 가지고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를 재현해서 바이칼젠 현상을 실험해 봤다고 합니다. 오, 된다고? 추운 겨울, 고요한 바이칼 호수. 이곳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현상, 바이칼젠. 이 현상은 놀랍게도 겨울철 오직 바이칼 호수에서만 나타난다는데 이 신비로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바이칼젠 현상을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재현을 하기로 했어. 재현을. 바이칼젠 재현 실험 스타트! 먼저
바이칼 호수와 똑같이 윗면에서만 승화가 일어날 수 있게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를 단열재 안에 넣어주었다. 생각보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세세하네요. 그다음 단열재를 풍동 모형 안쪽에 넣고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 위에 타원 형태의 돌을 올려주었다. 그리고 평행 상태의 균일한 바람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큘레이터와 강풍기를 작동시켜 주었다. 거기다 서큘레이터를 더 추가해 풍속을 높여줬는데 선풍기를 한쪽에서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균일하게 안 되거든요. 한쪽에서 넣고 한쪽에서 계속 빼줘야 되겠다. 과연 이 실험을 통해 바이칼젠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인가? 바람이 불수록 돌 주변으로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특히 돌 아랫부분이 패이면서 빠른 승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대로라면 바이칼젠과 동일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장장 6시간 동안 이 실험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계속되는 실험. 영하 19도의 추운 환경에 제작진의 몸도 꽁꽁 얼어가고 머리카락과 속눈썹마저 얼려버리는 극한의 추위. 그래도 실험은 계속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다빈치 노트의 실험 정신. 영하 19도에 시간이 지날수록 돌 밑부분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6시간 경과 후 관찰 실험 종료. 드디어 실험 결과를 확인할 차례. 승화 속도가 느린 얼음 위 돌은 변화가 없는 반면 그 얼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얼음은 어렵죠. 승화가 빠른 드라이 아이스는 돌 주변이 파여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럼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더 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작은 기둥 가운데 기둥이 있어요. 야, 그럼 실험 전후를 비교한 결과 돌 아랫부분에 승화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바이칼젠과 제법 비슷한 모습의 실험용 돌. 여기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 원리는 이렇다. 풍동에서 균일하게 부는 바람의 흐름은 돌과 정면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바람은 곡선 형태로 돌 밑부분을 파고든다. 그 흐름을 바로 와류와 난류라 하는데 이 흐름은 소용돌이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바람을 끊임없이 받게 되면 승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바이칼젠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 바이칼젠 속에 담긴 과학적 비밀은 혹시 바람에 의한 승화가 아니었을까? 야, 이거 진짜 박수 쳐야 돼. 진짜 신기하네요. 바이칼젠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맞아요. 과학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정도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기대를 못했거든요. 저렇게 풍동 실험을 설계한 것도 대단하고 저 결과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정말 재현을 명확하게 해낸 것 같아요. 아주 비슷했었어요.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할 땐 자기가 얘기해도 잘 안 믿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 보니까 제가 한 얘기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진짜 보니까 더 신뢰가 간다. 맞아요. 그죠? 자, 바이칼젠의 비밀에 대한 또 다른 가설 뭐 없을까요? 그 앞서 김범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람에 의한 현상과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비밀은 바로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네. 어. 지금 저기는 냉동 창고였잖아요. 그렇지만 바이카로는 자연에 노출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열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아무리 겨울이지만. 해가 뜨니까. 그렇죠. 그러면 태양열이 있다면 물은 대부분의 태양빛을 이제 반사를 시킨다든지 투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반면에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돌은 대부분의 열을 흡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체는 적외선으로 다시 그 열을 내뿜어요. 흔히 우리가 그 열을 복사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겨울철에 그 난로에 틀어놓으면 거기에 열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복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돌에 의해서 열이 복사가 진행이 되면은 가장자리부터 녹아 나오게 되면은 가운데만 기둥이 남게 되고 낮 동안 이제 승화된 얼음이 밤 동안 거기에 붙어 있다가 태양열을 받으면 다시 녹겠죠. 그렇죠. 그 물들이 가장자리를 통해서 그 얼음으로 다시 떨어지겠죠. 가장자리는 녹아서 도너츠 모양이 생기는 거죠. 저는 비열이라는 말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비열. 해변에 가면 여름철에 해변에 가면 이제 바닷물이 있고 이제 모래밭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가 사실상 같은 위치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바닷물이 시원합니까? 모래가 시원합니까? 바닷물이 시원해요. 바닷물이 시원해요. 모래는 뜨거워요, 보통. 맞아요. 왜 갇힌 위치에 그렇게 있는데 바닷물은 왜 시원하고 모래는 왜 오히려 더 뜨겁냐? 이게 사실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무슨 차이로 설명하느냐? 물질 자체의 성질이 물은 비열이 높아서 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좀 덜 오르고 모래는 비열이 낮아서 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더 잘 오른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일으키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기후 같은 걸 설명할 때도 뭐 바닷가는 겨울철 되면 바닷가 지방은 좀 따뜻한데 내륙 지방은 좀 더 많이 춥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의 비열이 바다보다 더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사실은 뭉쳐놓은 게 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을 받았을 때 돌이 더 빨리 달구어진다. 이 주변에 있는 물에 비해서. 그래서 돌이 어떤 달구어진 물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얼음 자체도 조금씩 온도가 높아질 텐데 그 가운데 기둥은 어떻게 그거를 분명히 조금씩 녹고 있을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돌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저희가 빨래 같은 거 있잖아요. 가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입었는데 겉은 말라서 입었는데 속은 젖어 있어. 속은 길쭉쭉할 때가 있죠. 겨드랑이 이런데. 겨드랑이 있는데 바깥에는 이미 열이 많이 전달이 돼 있는데 속까지는 다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그럼 그 물기둥을 그 겨드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진을 잘 보잖아요. 네. 사진을 보면 돌마다 무게와 크기, 뭐 생김새도 다 다른데 정말 마치 계산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쓰러지지 않고 모두 균형을 잡고 있는 건지 저게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아니, 사진 보면 되게 위태위태해 보여요. 그냥 훅 불어도 바로 쓰러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저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돌도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을 찍으시겠습니까? 올라와 있는 거 찍죠. 그래서 그런 올려야 되니까. 네. 편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왼쪽 위에 있는 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진에서 자세히 보시면 옆에 약간 눈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얀색으로. 저는 저 눈이 원래 상당히 쌓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이 쌓여 있는 위에 돌이 올라와가지고 돌이 애초에 비스듬한 모양으로 잡혀 있었던 거죠. 그 눈 때문에 비스듬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 눈이 녹으면서 바이칼젠이 생겼고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고정이 되었다. 남아있는 저 얼음 하나가 꽁꽁 얼면서 저걸 어느 정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꽁꽁 얼어서 붙어 있어서 저 모양을 띄우는 거다. 네.